네, 자, 이번 시간부터 보실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좀 제일 중요한 파트의 법률이기도 하고요.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이해 등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강의 시수도 아마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2023년 7월 4일자 시행되는 법률로 보실 거고요. 다음 예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24년도 12월 1일자 시행된 입법 예고가 있는데 지금 7월 4일자로 보시는 게 맞아요. 소방시설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도 일단 입법 예고가 24년도 12월 1일자라서 다음 건 현재 7월 4일 걸로 시행규칙도 나중에 입법 예고 한번 뜰 겁니다. 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법률 소방시설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하고 일단 제1조는 항상 목적이죠. 모든 법 1조 목적.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또한 그리고 소방용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소방용품의 성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종적인 목적은 다 똑같아요.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용어 정의가 일단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소방시설법상 나온 용어들은 1번에 소방시설이란 용어, 소방시설 등이란 용어, 특정 소방대상물, 화재안전 성능, 성능 설계, 화재안전 기준. 요게 이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나눠졌고 소방용품이란 용어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용어 정의는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시행령 제1조 목적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목적은 필요 없고 2조에 보면 또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어서 용어 정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시행령에서도 용어 정의가 보면 무창층, 피난층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용어가 없죠. 시행규칙은 용어가 없고 애원 용어 없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용어 정의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건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가 있고요.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령인지도 중요해요. 시행령에서 언급할 거다. 자, 또한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 소방 관련 시설로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묶어서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 그 밖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화문, 방화 셔터를 말합니다. 방화 셔터. 좀 이따가 시행령 봐요. 그래서 시행령에 좀 이어지는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건데 일단 중요하게 체크할 건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입니다. 그럼 먼저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그 밖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까지 포함해서 소방시설 등이라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용어 정의고요. 소방시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행령을 봅니다. 시행령. 그럼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소방시설이라고 해서 법 2조 1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4조에 보니까 대통령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 셔터를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상구 방화문 셔터. 그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해가지고 또 용어 나오는데 별표 2의 대상물을 말한다라고 하고 6조의 소방용품이라고 해서 또 대통령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를 말한다라고 해요. 결국 별표 1, 2, 3번을 이어서 보실 건데 용어 정의에서도 일단 소방시설 등이라는 용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별표의 토방 대상물 요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것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런 얘기하니까. 또 소방용품이란 해가지고 또 끝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전부 다 이제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시행령을 볼 거고, 나머지 이제 뭐 4번, 5번, 6번은 다른 용어 정리죠.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말한다. 근데 크게 의미 없는 용어예요. 성능이 설계, 요건 좀 앞으로 공사법에 할 때 잠깐 봤죠. 성능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전문 설계업자로서 소방 기술사가 2명 이상이 등재된 회사가 할 수 있는데, 이 성능이 설계의 대상이 여기 나옵니다. 이 법에. 성능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공사법에 나왔었는데, 성능 설계를 해야 되는 건축물 규모, 막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나오는데, 일단 그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 6번의 화재 안전 기준. 우리 NF 원래는 SC였죠. 예전에는 NFSC였는데 지금은 NFSC라는 용어가 삭제가 됐고 이제 NFPC, NFTC라고 합니다. 이 성능 기준을 우리가 이제 NFPC라고 해가지고 뭐 내셔널 파이어 퍼포먼스 코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술 기준을 우리가 NFTC라고 해요. 내셔널 파이어 테크니컬 코드라고 하는데, 일단 NFPC가 뭐냐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 요구되는 화재 성능으로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소방청장이 고시로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고요. 기술 기준은 위 과목에 따른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뭐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구분하실 필요 있고요. 그래서 성능 기준은 고시로서 행정 절차 거칩니다. 그 행정예고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입법 의견을 받고 의견받은 수렴기간을 거쳐서 고시화를 시키는데, 기술 기준은 그냥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소방청장한테 신청하고 소방청장이 바로 승인, 오케이 하면 바로 시행되는 문서를 기술기준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기술기준을 기준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현재 기술자들은 앞으로 이 기술기준을 수시로 확인하고 승인 떨어진 문서를 수시로 확인해서 이게 고시가 확정 발표되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승인 떨어지면 바로 이제 시행되는 이런 기준이어서, 요 기준은 이제 지금 보면 뭐 3년 주기, 뭐 5년 주기마다 이 성능 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술 기준은 매년 계속 수시로 또 이제 상세한 규격을 바꾸는 이런 기준을 바로바로 적용하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기술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을 받고요. 중요한 건 다 요 시행령에서 나오는 설명들인데, 결국 3조, 4조, 5조, 6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령 별표를 공부하시는 시간이 지금부터 가장 핵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누르시고요. 시행령의 별표가 있죠. 시행령 별표에 보면 별표 1번 보겠습니다. 요걸 소방시설이라고 해요. 자, 시행이 2023년도 12월 1일 2호 마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뜻이 뭐냐면 여기 23년 12월 1일자로 2호 마목은 요때 시행이고 나머지는 지금 그 당시 시행, 바로 개정 발표 나자마자 시행이었는데, 2호 마목이 뭐냐면은 그 화재 알림 설비, 네, 화재 알림 설비. 그래서 곧 조만간 화재 알림 설비의 기술 기준도 나옵니다. 화재 알림 설비 별도로. 화재 알림 설비가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설치 대상이 시장 지역하고 나와요. 화재 알림 설비 의무 대상 지역이. 요게 이제 일단은 뭐, 근데 지금 뭐 바로 시행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기상.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를 지금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소화설비예요.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번에 소화기구가 있고요. 자, 소화기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여기 과거에는 수동 소화기, 우리가 보통 그 분말 소화기도 들어가고 CO2 소화기, 할론 소화기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소화 용구라고 해서 에어로졸, 스프레이식, 투척용, 그
소공간용 소화 용구라고 해서 요새 보면은 뭐 스티커 형태라든지 부착하는 스틱 형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점화 판넬 안에 붙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요게 뭐냐면 이제 마른 모래, 뭐 팽창 질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거고 그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해서 우리 보일러실에 보면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요걸까지 포함해서 소화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요. 이 자동 소화 장치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아파트에 보시면 이제 가스레인지 위에 뭐 안에 후드 안에 보면 소화기 달려 있고 한데 그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고요. 상업용은 말 그대로 상업용. 근데 요것도 이제 시행이 이제 곧 이제 시행이 되는데 24년도에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인데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상업용을 또 의무 설치하도록 해요. 캐비넷형 자동소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자동소화 장치, 분말 자동소화 장치, 고추를 자동소화 장치를 끝에 놔서 자동소화 장치 붙었죠. 예, 요게 이제 다 묶어서 자동소화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 요게 있어요. 캐비넷형 자동소화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요 3번이 어떤 의미가 좀 되냐면 그 현장에 가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CO2 소화 설비라고 해서 그 저장 용기 CO2 용기가 어떤 용기 저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 안에 보면 CO2 용기가 막 있는 실이 있어요. 그럼 그 실에 제어반이라는 판넬이 설치가 돼 있고 그 안에 근무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어떤 근무자가 있는 실에 수신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제어반의 동작 상황에 따라서 화재 수신기가 연동이 돼 가지고 현재 어떤 또 이 가스가 연결돼 있는 배관 작업돼 있는 실은 다른 어떤 실이 있죠. 전기실, 뭐 발전기실, 뭐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헤드가 막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서 AB 감지기 동작하고 연동되는 상황들 가스가 방출됐다는 걸 아는 제어반의 기능을 수신기가 서로 연동되어서 알고 있는 상태는 소화 설비예요. 그러니까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런데 건물에 저장기실이 없고요. 그냥 어떤 영사실이 한 게 있어요. 영사실 조그마한 실이 있는데 그 실 안에 캐비넷을 한 개 세워놨습니다. 캐비넷 세워놓고 이 캐비넷에 판넬에 보니까 제어반 판넬이 붙어 있고 요 캐비넷 안에 CO2 용기가 2병이 들어가 있고 그 배관이 연결된 게 천장으로 헤드 작업까지 됐어요. 헤드 됐는데 감지기도 연동되는 감지기도 그 실에 막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화재가 났을 때 그 감지기가 AB 감지기 동작을 했을 때 요게 수신기로 신호가 안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캐비넷에서만 딱딱 알고 그냥 소화를 쫙 시킵니다. 그럼 이때는 이건 자동 소화 장치로 설치한 거예요. 여기는 물분무 등이 설치될 필요가 없는 현장이었던 거죠. 소화 설비 대상이 안 들어갔던 규모 때 자동 소화 장치 소화기처럼 설치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장소에는 AB 감지기가 얘 연동인데 이때는 자탄 감지기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건물의 자탐 설비 감지기가 따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건 자동 소화 장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건물과 연동성이 없는 개념, 해당 실에만 뿌리는 개념, 이런 개념은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어떤 것도 있냐면 가스식 자동 소화 장치는 그냥 가스계 소화기를 벽체에다가 매달아 놓고 위에 헤드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거. 그럼 화재 나면 뭐 할 거다? 헤드가 열에 받아 탕 터지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가스가 방출되는 겁니다. 이건 자동 소화 장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옥내 소화전 설비는 그냥 많이 다 들어보셨죠, 그죠? 복도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원리 쪽에서 공부하신 내용이니까 이런 설비들.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호스릴 설비가 가격이 비싸지만 최근에 이제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공동주택 화안기를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 지을 때는 엄청 소방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무조건 아파트는 무조건 호스릴 써야 돼요. 함이 이만큼 두꺼워야 되고 일반 소화전 안 쓰고 호스릴 설비로 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지금 감지기도 일반 3,000원, 4,000원짜리 감지기 말고 아날로그로 무조건 써라고 했고 이번에 법 바뀐 거 보면. 그래서 건축업계, 건설업계에서는 그걸 허용했어요. 왜냐하면 소방은 건설 전체 금액 중에서는 일부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고가의 장비를 쓰더라도 오케이 인정할게 라고 한 거예요. 건축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공동주택 지을 때는 무조건 이제 아날로그로. 그냥 무조건 수신기도 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는. 그리고 이제 소화전도 옥내 소화전이 아니라 옥내 호스릴 설비로 하게 돼요. 앞으로. 일단 이런 설비들 포함한다라고 하고요. 옥내 소화전, 옥내 호스릴. 요게 다 무슨 설비?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해서 뭐 스프링클러, 간이, 화재유인 스프링클러,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해서 물분무, 미분무, 이거 물분무 등등이라는 뜻입니다. 물분무 등등등. 물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CO2 할론,
활동량 불활성 기체, 분말 강화 액소화 설비,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 소화전 설비까지를 소화 설비라고 불러요. 근데 다 느낌상 그죠? 보면 소화 설비인 거 다 아실 거고. 그냥 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기구 또는 설비들로서 단독 경보행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 자동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그리고 화재 알림 설비가 이제 앞으로 시장은 여기 이제 의무 설치가 좀 되도록 하고 있고요. 비상 방송, 속보 설비, 통화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가스 경보기까지 해서 경보자 붙었죠. 단어들이 여기 다 경보 설비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피난 구조 설비라고 부르는 건 피난 설비 쪽하고 이제 구조를 포함했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과거에 피난 설비다가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피난 구조 설비고요. 일단 피난 기구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이제 총 10가지가 있거든요. 피난 기구들이. 뭐 나중에 이제 구조 원리 할 때 보시면 되고 소방 시설 하실 때. 그다음 인명 구조 기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역 방화복 공격 인공소생 기구 인명 구조 기구고. 그다음에 이제 피난 구조 설비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까지도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가요. 그리고 유도등의 종류에 지금 보면은 피난 유도선이라고 해서 보면 이제 벽체에 띠 형태로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등들,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뭐 객석 유도등, 유도 표지들도 요 설비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묶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피난 구조 설비라고 불러요. 그럼 소화 용수 설비는 4번하고 이제 5번은 소방관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해둔 설비로서 소화용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 혹은 소방관들이 쓰는 물입니다. 실제로 소방관이 쓰는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과목에 것 해가지고 상수도 소화용 설비, 소화수 조수조 급악 소화용 설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기본법에서는 뭐라고 했던 것이고 소방 용수 시설이라고 공부했던 거죠. 그게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공부했던 건데 지금 소방시설법상에서는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활동 설비 역시 소방관들이 소화 활동할 때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이라는 얘기는 소방관들의 활동이에요. 소방관들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소방차랑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방지 설비까지를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하기로 했어요. 일단 이 종류는 구별을 꼭 하실 필요가 가장 있죠. 너무나 기본이고요. 소방시설의 종류를 먼저 나열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시설들이 원래 더 중요한 이유가 이 시설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후에 화재 안전 기준은 어떤 식이냐면 무조건 특성 장소들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 기준,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 전기 저장 시설 화재 안전 기준, 물류 창고 화재 안전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 장소들의 화재 안전 기준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소방은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올 화재 안전 기준이 계속 많아요. 왜냐하면 특수 용도가 많기 때문에. 용도들마다의 화재 안전 기준을 만들어낼 때 이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5가지 시설에 대한 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지 새로운 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보실 건 별표 2번이에요. 별표 2번. 자, 별표 2번에 보시는 건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여기서도 제1호 나목 및 1호 다목은 24년도 12월 1일자 시행이라서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4년도 1월 12월 1일 시행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냐면 1호 나목, 다목. 그럼 1호 나목이라고 하는 게 연립주택하고 다세주택입니다. 요 두 가지 대상은 아직까지는 뭐가 아니라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가 뭐라고 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인데 이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은 아직까지는 어떻다고요? 면적이 뭐 하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소방시설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연면적이 얼마 이상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00 이상이면 비상경보섭이 들어가고 근데 그 대상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현행 기준은. 근데 24년도 12월 1일자부터는 이 대상도 무조건 뭐가 면적이 크면 연립주택 4층짜리 주택을 빌라를 짓더라도 그 빌라 용도 건물이 규모가 커지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탐도 들어가고 스프링클러 들어가고 옥내셔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 현행 기준은 1층 단독주택, 2층 단독주택도 뭐예요? 대저택들 있잖아요. 큰 대저택들. 당연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내 집을 1000평짜리 내 집을 짓는데 소방서 들어갈 필요 없다고요. 그 내 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소방법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부터? 공동주택부터. 공동주택은 층수가 몇 층 이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었습니다. 5층 이상짜리. 그래서 5층 이상 되는 규모들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방시설 대상 규모에 들어갔지만 4층까지는 대상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또 좀 그런 게 있었냐면, 편법이 있었냐면, 건물을 3층까지 뭐 근생 판매 시켜놓고 나서 위에 주택을 4, 5, 6, 7층까지만 딱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럼 4, 5, 6, 7층은 애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 안 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건축물 가보면 1, 2, 3층까지는 비상경보석이 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 5, 6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현행법은 한 층이라도, 주택이 한 층이라도 다른 용도가 들어간 무조건 복합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다 들어가야 되고, 현행은. 네, 시대가 막 바뀌면서 바뀌었다. 말씀드리고. 일단, 연립주택하고 다주택도 언제 편입된다고 특정 소방대상물로 이제 24년도 10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건 뭐다? 공동주택은 뭘 말한다고요? 아파트하고 기숙사를 말한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 이상짜리를 말하고요. 5층 이상짜리를 말하는 것이고, 기숙사가 그냥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그냥 기숙사예요. 그냥 기숙사. 우리가 말하는 기숙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뭐다? 공동주택이다. 근데 현재 4층 이하짜리 층수가 4개 층 이하 되는 주택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 다세대 1주택. 이런 것들은 원래는 우리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포함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세대, 연립. 이건 전부 다 사람들이 2세대 이상은 있는 거죠. 이게 연립주택하고 이게 그 건축법상 보면 2세대 이상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 한 세대가 자기 혼자서 건물을 3층짜리 지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을 3층, 4층짜리. 근데 이거 관리 권한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개인 소유로 다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특정은 아닌 거고. 자기 혼자 사는 집이니까. 네. 자, 이어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예, 근생이 나오는데 특정 소방대상물인데 지금 보시는 게 다 뭐냐면 사실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지만 용도입니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물 전에 뽑게 되면은 그 뽑으면 왼쪽 편에 보면 용도가 먼저 쫙 나와요. 그리고 구조가 뭐 내화구조인지 나오는데 일단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가 있는 거죠. 건축법에서는 이걸 다시 또 뭐 1종 근생, 2종 근생 구분을 하지만 소방법에서는 그냥 무작정 묶어서 근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근생의 종류가 보면 가본부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뭐 다 공부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사실 그 요점 강의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진지하 깊이 있게 한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원문 전체를 훑는 과정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번, 나번, 다번, 라번, 마번, 바번 4번, 아번, 자번, 차번, 카번까지 워낙 많죠. 그래서 모든 용도를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근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이 면적이 작은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근생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것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우리 슈퍼부터 잠깐 보면 요 슈퍼에서 보니까 슈퍼마켓 일용품종인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 1000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0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크면. 그럼 1000 이상인 어떤 요거는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이 근생이 아니라 판매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여기 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교재로 설명드리겠지만, 단란주점은 반드시 150 미만짜리면 근생이고,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돼요. 면적에 따라서. 근데 얘네 앞에 여기까지 인가받는 것들은 전부 다 근생입니다. 노래입장은 면적 아무리 커도 이건 근생. 현행법상. 근데 노립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이 또 그 건축법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그 의원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 근생이고 병원이라고 되는 것들, 한방병원. 이건 의료법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병원들은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그럼 이런 것도 그죠.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탁구장, 테니스장이 무슨 시설? 근생이죠, 근생. 근데 500 이상이면 뭐가 될 거다? 운동시설이 들어가요. 운동시설. 운동하는 시설.
또 운동시설 중에 또 나옵니다. 관람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관람장이 있으면 또 문화집회시설 넘어가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것도 이제 금융업소 사무소도 500 미만이면 근생인데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요거 이제 면적이 주로 작은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근생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이라든지 또는 아까 그 무대부라든지 혹은 사람들 안에 객석수가 있으면 또 문화집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도가 뭐가 있다고요? 문화집회가 있기도 하고 종교시설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운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 뭐 의료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이런 시설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노유자시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자세하게 수록이 돼 있는데 제가 이 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교재로 설명드리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문을 볼 때 원문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표를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똑같이 제 교재 똑같이 수록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험 나오는 것들 체크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은 그때 보도록 하고 이게 쭉 이어서 이게 많이 나오죠. 28번까지 나오고 29번까지 나오고요. 자, 마지막 30번에 보면은 이제 복합건축물이 나옵니다. 이 복합건축물 설명만 지금 잠깐 좀 드리고 갈게요. 29번까지는 제가 다음 교재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복합건축물을 잠깐 보면 하나의 건축물이 1호부터 27호까지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복합건축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모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주된 용도의 부수질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그리고 주택 안에 부대질 또는 복리시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에서 우리 건축사분들이 설계할 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 건물 짓는 그 용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현재 주차 대수를 넣어놨거든요. 땅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 면적 확보하는 게 제일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축사분들은 소방시설보다는. 일단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이게 필수적이잖아요. 의무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치된 거는 그때 주장이 들어갔다고 해서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복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보면 밑에 주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복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아파트 짓는데 주장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판매시설이 들어가거나 건생용도가 들어가면 복합인 겁니다. 구내 식당, 구내 세탁소, 구내 운동시설 이런 건 그 소속 거라서 요거는 이제 복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건물들 지어놓고는 자기 회사 식당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다른 외부 사람 들어와가지고 돈 받고 팔게 되면 반드시 판매시설 그러니까 음식을 팔잖아요. 휴게음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복합으로 가야 됩니다.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구내 그냥 자기들끼리 먹는 그렇게 허가를 받았을 거니까 그거는 복합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죠. 업무시설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창고 뭐 자기 회사를 지은 회사 건물인데 업무시설인데 자기가 구내 식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구내 식당을 자기 직원들만 그냥 먹도록 한 게 아니라 외부에 판매권을 파면은 어떤 사업자동수를 내야 되잖아요. 음식점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다른 용도다 이거죠. 용도 자체가. 그런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편법들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랬던 거예요. 1, 2, 3층에 근생이나 판매 집어넣고 4, 5, 6, 7을 갖다가 주택을 집어넣은 거죠. 4, 5, 6, 7 주택을 집어넣으면 이 4, 5, 6, 7은 5층이 안 넘어갔겠으니까 특정 소방대상물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합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행법은 주택이 한 세대라도 있으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이 근생, 판매, 업무, 숙박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여기서 한번 끊는 거 이렇게 얘네들 중에 한 가지와 주택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이 아닌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주택인 거죠. 그냥 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우리가 뭐 했었고 앞에서 네 가지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네 가지 나온 거 아파트 등 기숙사 이게 공동주택인 것이고 그냥 주택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그냥 독립적인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목욕탕 건물 같은 거 가보시면 목욕탕 주인들이 1, 2, 3, 4층은 목욕탕 건물 쓰고 마지막 5층에 집 집어넣거든요. 근데 요 집에는 아무 소방실 없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요 5층 주택 면적까지 포함해서 복합으로 본다고요. 지금 법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비고사항에 내화 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개구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 내용의 또 의도는 조금 참고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 때 어떻게 지을지가 중요한데 건물 한 동짜리 제가 앞만 봐도 건물이 한 동짜리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 입구 옆에 주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둘 다. 얘 주소 다른 거예요. 한 동인데. 그럼 이거는 요 붙어 있는 벽체에서 뭐 한 거는 증축시킨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때 중간에 문을 안 딴 거예요. 개구 연결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한 동 건물이지만 건물 한 동이지만 건축 대상은 뭐가 된다고요? 두 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이 두 개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완벽하게 뭐가 돼 있다? 분리가 돼 있죠. 이건 별개의 건축물입니다. 별개의 건축물. 근데 아파트도 보시면 그래야 되지. 아파트가 한 동짜리. 1, 2라인이 있고 3호 라인, 6, 7라인이 있는데 요 1, 2라인하고 3호 라인 사이에 사실은 벽이 내화 구조 벽이고 출입구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이제 그 화재 경계벽이라고 해서 칸막이 벽 때문에 있긴 한데 근데 이 건물은 한 동인 이유가 지하 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하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한 동짜리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연결이 아예 안 돼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두 개의 건축물인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었어요. 또 이제 두 개가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걸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제 1번 얘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인 경우가 있고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건물이 연결이 되는데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가 연결된 경우가 있고 그 밑에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라는 얘기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거죠. 그런 연결 통로면 얘는 무조건 뭐다?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다. 연결됐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가 없냐면 이제 방화문, 방화샤터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오픈된 구조. 네. 그런 구조로 연결된 경우는 하나다. 그 다음에 또 두 건물이 뭘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 설비 배관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한 동의 건축물이다. 보통 공장 창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또 이 두 개가 뭐가 된 경우 이렇게 연결된 경우는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리고 자동 방화샤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거. 어떻게든 뭐 지하구 피트로 뭐가 된 거. 연결된 거는 뭘로 보겠다고요? 하나로 보겠다고요. 그리고 지하구로 뭐가 된 경우도 연결된 경우도 하나의 건축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다라마 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요게 하나의 건축물에 불구하고 밑에 3번의 위 2호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 통로도는 지하구의 대상물 양쪽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다시 뭘로 보겠다. 각각 별개로 본다. 아까 연결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뭐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방화문, 방화셔터, 물분무 소화 설비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요 두 개는 다시 뭘로 보겠다고요? 구획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화재 시 경보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그리고 화재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치 설비, 이걸 수막 설비라고 하는데 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시 각각 별개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두 동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나다라마 바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보겠다. 근데 이때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다시 별개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가번에 보면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입니다. 그럼 두 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연결 통로가 내화 구조 연결 통로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조의 바닥 벽체로 구성된 내화 구조 연결 통로인데 그때 그 통로에 벽이 있다 없다는 뭘로 판단하냐면 해당 연결 통로가 있는 그 층의 층고 높이의 절반 이상입니다. 층고 높이의 절반 이상까지 벽체가 올라와 있는 경우는 벽이 있는 것이고 층고 높이의 절반까지 안 올라와 있고 무릎 정도 높이까지만 단위 올라와 있다. 옆에는 뭐 오픈돼 있거나 혹은 창문이거나 샤시거나 하게 되면 요건 벽이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때 벽이 있는 구조, 벽이 없는 구조 때에는 옆에 뭐 유리 샤시로 딱 돼 있는 연결 통로다. 통유리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 6m 이하일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뭐라 보겠다고요? 두 개를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보다 더 멀면
분리된 건물로 보겠다 이겁니다. 연결 통로 그 양쪽 출입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밑에 벽이 있는 구조 때에는 그 길이가 얼마? 10m 이하 있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의 건축물로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보다 넘어가면 별개 건축물로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뒤에 이게 여기서 다만 벽 높이가 이게 나오는데 이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벽 높이가 뭐 했다고요? 층고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벽체 올라와 있으면 벽이 있는 거, 2분의 1 안 되면 벽이 없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그 길이가 없는 구조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일 때 6m, 있는 구조는 벽이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때 두 개를 하나로 보겠다. 이 수치를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외우는 게 중요한 거라서 6하고 10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포함해서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는 뭐 상관없이,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연결되면 뭐라 본다고요? 하나로 본다고요. 그리고 컨베이어 연결되면 무조건 또 뭐로 본다고요? 하나로 본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로 보는 건데, 다시 양쪽에 뭐가 설치가 되면 뭐 드랜스 설비라든지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 완전히 또 별개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한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외우실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4번에 보면 위 1호부터 30호까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지하 상가 있는 곳에 가보면은 지하 상가를 막 걷다가 오른쪽 딱 통로 빠지면은 이제 그 건물에 1층으로 올라갈 때가 있죠. 그죠? 연결된 건물 지하가 연결됐으니까. 요럴 때에는 해당 지하층의 부분은 원칙상 뭘로 봐야 된다고요? 지하가로 봅니다. 지하가로. 지하가로 보면 훨씬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다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 부분에 설치된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돼 있고, 화재 시 경보 설비 또는 자동 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혹은 그 윗부분에 드렌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그 지하층을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알겠죠. 그죠? 지하가고 건물 지하층이 붙었을 때 그 지하층은 지하가가 원칙이지만 연결된 그 부분에 드렌치 설비가 설치되거나 60 플러스 방화문 설치되면 이 지하층을 그 건물의 지하층으로 보지 지하가로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다 당연한 얘기들이어서 이건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 봤고요. 자, 계속해서 별표 3번입니다. 소방용품까지 한번 볼게요. 네. 아셔야 될 단어죠. 지금 용어 정의 시간이고요. 소방시설법을 공부하실 때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들을 보시는 건데, 소방용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방용품이라는 제목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형식 승인 대상 물품과 같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형식 승인 대상. 이건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실 부분인데, 자, 우리 소방용품이 뭐냐면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예요. 그럼 뭐하고 뭐는 빼고, 소화 용수 설비하고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소방청에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담당해가지고. 이것들은 소방용품이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무슨 설비?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군 기기들. 그 다음에 이제 방염제, 소화약제까지 포함하는데, 일단 요것들인데 그런 거죠.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옥내 소화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하층에 펌프실 가보면 동력제어반이라고 해서 전기 판넬이 한 개 막 서 있고요. 여기에 전원선이 연결돼가지고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터 설치되고 거기 펌프 설치가 되고, 펌프에 보면 흡입축 배관 설치되고 또 수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토축축 배관이 막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체크 밸브도 있고 게이트 밸브도 있고 배관 분기대 순환 배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게이트 밸브라든지 체크 밸브라든지 거기 쓰는 배관이라든지 엘보라든지 닛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소방용품이 아닌 거죠. 그것들은 못 다 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옥내 소화전 설비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펌프실 쪽엔 쓸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소방용 쓰는 건 뭐냐면 올라와가지고 소화전 함, 그다음 거기에 호스, 소방용 노즐, 요거는 소방밖에 안 쓰거든요. 소방만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방용품이라고 한다고요. 소방에서만 쓰는 것들. 그래서 소방용품은 목록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소방용품이 뭐가 있다? 종류가. 일단 소화기구는 무조건 뭐다? 소방용품이다.
소화기를 다른 쪽 전기 분야 가스로 쓰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 마른 모래, 아까 팽창질석 이런 건 아니고 그 에어로졸 소화용구 있죠. 뿌리는 거, 스프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그때 소공간용 소화용구라고 해서 제가 스틱형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소방용품입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들도 전부 다 소방용품이고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에 있는 소화전, 요거 소화전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소화전 함입니다. 함. 이게 사실 함자가 빠진 건데 소화전이라는 표현은 소화전 함을 말이에요. 함. 그 다음에 관창, 요게 노즐. 그 다음에 호스. 소화전 쪽에서는 요거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 들어갔을 때는 헤드. 그 다음에 유수 제어 밸브라고 해서 요게 이제 알람 밸브 같은 프렉션 밸브 같은 밸브 본체들이고, 그 다음에 펌프실에 가보면, 펌프실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라서 압력 챔버가 있습니다. 펌프실에 그거. 그 다음에 가스계 설비에서는 선택 밸브. 그럼 CO2 소화 설비에서 나오는 요런 가스관 선택 밸브,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형식 승인 대상. 그러니까 소방용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이거죠. 소방용에만 쓰니까. 그 다음에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도 누전 경보기, 가스 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이런 것들은 딴 데 안 쓰니까, 우리만 쓰니까. 그리고 음향장치는 사실 스피커하고 사이렌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다 쓰거든요. 소방에서 경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종만 해당,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기구들. 근데 피난기구 중에서 피난사들이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까지입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유도등들, 예비전 내장된 비상조명등. 자, 여기서 말하는 요 끝에 요것도 우리가 비상조명등이 나중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일반 전등기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대 안에 있는 전등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장에 보시면 천장에 전등들이 달려있는데, 이 전등들이 평상시 상용 전기를 받지만 건물이 정전되게 되면, 발전소 전기가 셧다운되게 되면 건물 내에 있는 발전기가 돌고 그 전기가 투입되는 전등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전등들도 비상조명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안에 배터리가 내장된 등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복도 통로에 보면 우리 깨구리 눈이라고 불러가지고 천장에 부착해놓고 램프 2개 달린 게 있습니다. 요거는 AC 연결해놓고 있다 건물이 정전되게 되면 안에 있는 배터리로 불이 탁 들어와요. 요게 소방용품입니다. 그래서 예비전을 내장된 거. 그거는 소방용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약제들, 약제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염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방용품이라 이거죠. 근데 제가 옆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형식 승인 대상 물품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또 소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소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식 승인 제품이 있고요, 성능 인증 제품이 있고 우수 품질 인증 제품이 나와요. 용어가. 근데 형식 승인 제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말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형식 승인 나중에 법규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형식 승인 대상 물품은 소방용품을 말한다 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만큼은 반드시 형식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형식 승인, 소방청장의 형식 승인을 얻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 승인 대상이 있다. 그럼 이 제품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제품 중에서 우수 품질 인증이 또 있습니다. 요 제품들 중에서 우수 품질 인증 마크 받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제품 말고 그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라든지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나옵니다. 댐퍼도 플랩 댐퍼라고 하는 게 뭐 자동 차압 댐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성능 인증 대상들이 있어요. KFI 마크 지키는 거. 그럼 이제 성능 인증 받은 것들은 그냥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능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업체들은 전부 다 성능 받으려고 하겠죠. 팔고 싶으면. 그때 이제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무조건 내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얘네들은 무조건 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래야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소방용품이기도 하고 형식 승인 물품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 형식 승인 대상인데 딱 한 개.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만 현재 형식 승인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넣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뒤에 공부하다 보면 되실 거고요. 일단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묶어서 소방용품이라고 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 정리로.
또 이제 시험에서도 당연히 뭐 다음 보기 중 피난 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분류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는 한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또 관리사 시험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2차 시험 때 이걸 다 쓰는 문제 나왔었어요. 2번 나왔어요. 2번. 요거 쓰는 문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또 중요한 주제였던 거죠. 소방용품을 아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표 3번까지 일단 봤고요. 그게 이제 용어 정리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여기까지 7번의 법규 용어 정리 봤고요. 자, 이어서 제가 시행령에 보게 되면 또 용어 정의로 요 무창층 얘기가 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에서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2가 되는 층을 말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가나다라 마가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가나다라 마가 우리가 말하는 계구부라는 거죠. 소방에서. 자, 소방에서 말하는 계구부는 요건이 있습니다. 계구부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무작정 계구부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창문을 개방했을 때 그 내부로 50cm 이상 원이 왔다 갔다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과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일명프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서 그냥 옆으로 환기창이 여는 것들은 해당이 안 돼요. 대부분 다. 계구부로서는요. 그 다음에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에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 있어야 되지, 창문 열었는데 옆 건물 벽에 붙어 있다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됩니다. 계구부로. 그 다음에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면 안 되고, 그리고 내부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계구부의 면적이 있겠죠. 요걸 다 만족하는 계구부 면적이 그 층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층에 그런 계구부 면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 한 면이 옆 건물과 붙어 있다고 하면 이쪽은 아예 인정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도로 빈터를 향한 부분에 있는 계구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면적의 합이 그 층 바닥 면적 값의 30분의 1보다 작은 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창층이라고 한다고요. 무창층. 근데 당연히 지하층은 무조건 무창층이죠. 지하층은 무조건 무창층입니다. 그럼 결국 지상층 중에서 1층부터 있는 지상층 중에서 그러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무창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창층은 그래서 지하층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무창층은 무슨 층? 위험한 층이다 이거죠. 지하층과 동일하게. 그래서 항상 지하층, 무창층은 같이 갑니다. 용어들을 보면 앞으로 그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요 5가지는 계구부 요건이고, 이 요건을 만족하는 그 계구 면적의 합계가 해당 그 층 바닥 면적 합계의 30분의 1보다 작은 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무창층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라고 해서 건물 지을 때 이런 건물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 라인입니다. GL 라인이 두 개 딱 정했을 때 여기에 출입구가 있고 여기도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계단 다 연결돼 있고. 그럼 이런 상태일 때 건축물 대장을 낼 때 보통 평균 지면 라인이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높아서 얘를 1층 잡고 지하 1, 지하 2층 잡아놓은 현장이 있어요. 또는 여기를 1층, 2층, 3층, 4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 1층, 2층, 3층이고 지하 1층, 지하 2층이라고 했을 때 요 지하 2층은 지하 2층이지만 또 무슨 층이기도 하다고요? 피난층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면 지하라고 했지만 피난층이니까 또 면제되는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뭐라고 한다고요? 피난층이라고 해서 그 피난층에 해당되는 경우 또 면제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법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용어 정리. 용어들을 많이 알고 법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를 말씀드리고, 일단은 먼저 본 시설법 공부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쭉 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까지. 그래서 다음 조항 내용은 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